나는 자신감이 없어요. 잘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나 같은 게 뭘 어쩌겠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자신감은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두려운 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험이 없을수록 그러한데 무작정 한 발을 내디뎠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 한 발이 너무 떨리고 두렵지만 쭉 만보쯤 걸어가 보는 것, 그것이 자신감의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레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슨 1.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사는 연습. 레슨 2. 원하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연습. 레슨 3. 나만의 필드를 찾아 전력 질주하는 연습. 레슨 4.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연습. 레슨 5. 수많은 약점에서 눈을 거두고 단 하나의 강점에 집중하는 연습. 레슨 6. 역경에 맞서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담금질하는 연습. 레슨 7. 안전지대를 벗어나 꿈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연습입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 두려움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이자 자신감의 가장 큰 적이다. 다른 어떤 요인보다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당신의 무의식을 파고들어 가장 좋은 의도와 가장 큰 열망을 약화시키고 방해한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은 흉측한 머리를 쳐들고 당신을 넘어뜨리려 한다. 두려움은 당신으로 하여금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게 만든다. 당신은 나는 이미 내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 그러니 굳이 글로 적을 필요는 없어 라는 말로 내가 제안한 방법을 시도조차 안 하려 할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지금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두려움은 먼저 당신이 목표를 글로 적는 일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신은 주말이나 쉬는 날에 아니면 여름 휴가 때 몇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을 때 혹은 막연히 언젠가 쓰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인의 97% 이상이 그렇듯 당신은 결코 그 일을 실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하면 목표를 글로 적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라고 합리화하며 포기할 게 뻔하다. 자신감의 가장 큰 적이 두려움이라면 성취의 가장 큰 적은 안전지대이다. 심리학은 모든 사람에게는 편안하고 쉽고 도전이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 그곳에 머무르려는 본성이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안전지대에 들어가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 긴장을 풀고 휴식한다. 그리고 하루하루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로 이어지는 행동을 반복한다. 당신도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실제로 당신이 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에 만족한다. 사회적인 네트워킹에 참여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음악을 듣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킨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 한다. 태도와 성격, 다른 사람에 대한 습관적인 반응, 버는 돈의 양, 생활 수준, 수행 능력,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 수준이 당신의 안전지대다. 일단 안전지대에 들어가면 인간의 본성은 모든 종류의 변화, 심지어 유익한 변화에도 저항한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상황, 이를테면 인간관계의 와해나 실직 같은 상황에 처하면 인간의 본성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거나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내려 한다. 어떤 일이 싫어서 그만둔 후 다시 비슷한 직종을 찾았던 경험이 당신도 있지 않은가?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서로에게 무익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난 후 다시 비슷한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한 적은 없는가? 인간의 본성은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그 능력을 더 키우려고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고 경제적인 여유에 순응하는 길을 택한다. 안전지대의 비극은 빠른 속도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다는 데 있다. 자기 만족은 결국 지루함을 느끼게 만들고 이게 전부인가? 라는 회의에 빠지게 한다. 삶은 더 이상 흥미진진한 모험이 아니라 어제 일어났던 일의 지루한 반복에 불과해진다. 결국 안전지대는 좌절과 불행을 안겨준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자신이 놀라운 능력을 지닌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안다. 당신도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일러주는 성가신 무엇이 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다. 모든 유기체의 내면에는 자신이 타고난 가능성을 완전하게 구현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물론 이런 본능은 당신 안에도 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인간의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찾아 그 일에 몸과 마음을 다 쏟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사는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해서 일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모른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돈을 안 받고도 기꺼이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10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다 해도 그들은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할 확률이 크다. 영적 사상가 에밋 폭스에 따르면 우리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일, 즉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지구에 왔다. 그 일을 발견하고 완전히 그 일에 헌신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진실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런데 폭스는 우리가 항상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한다. 놀랍지 않은가? 그의 말대로라면 당신은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 살았던 그랜마 무지스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지만 모두가 반대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시골 소녀인 그녀가 할 일은 시골 소년과 결혼해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것이라 말했다. 그녀는 마음의 소원을 한 구석에 접어두고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 그녀는 10대에 자녀를 낳았고 20대에 더 많은 자녀를 낳았다. 40대에 할머니가 되었고 60대에는 증조할머니가 되었다. 그녀가 75세가 되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의사는 그녀에게 나이가 너무 많아 더
더 이상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낀 그녀는 죽기 전에 마음의 소원이었던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근처 시내로 나가 화방을 찾아갔다. 화방 주인은 그녀에게 물감과 캔버스와 붓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농장으로 돌아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첫 번째로 그린 그림이 바로 원시적인 미국의 풍경이다. 그랜마 모지스는 78배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고 10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뉴욕의 어느 유명한 갤러리에 그녀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는데 지난 10년간 그녀의 몇몇 그림은 10만 달러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어린 그녀가 그림을 그리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아무도 그 돈을 대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림을 못 그리게 말렸다. 훗날 그녀가 그림을 그려서 1년간 번 돈은 그랜마 모지스 부부가 평생 농장에서 힘들게 일해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녀는 그림에 독창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었던 것이다. 만일 마음의 소원대로 10대 후반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녀의 그림이 오늘날처럼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녀는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자기에게 적합한 일을 하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인 사람들이 이끌어왔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은 지금도 열려 있다. 커넬 샌더스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63세 때였다. 평생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자신만의 조리법으로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 팔았던 그는 63세에 몇십 년 동안 준비해온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곧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16살 난 한 소녀는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외식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18살이 되었을 때 그 사업체를 팔아 큰 이익을 남겼다. 이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그는 주요 식료품 체인 회사에 입사했고 빠른 속도로 승진해 19살이 되기 전에 최연소 총지배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매 순간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당신의 인생은 100% 당신 책임이다. 진정한 성숙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누구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핑계대지 않고 남 탓도 하지 말고 자기 책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제야 성공할 수 있는 정신 자세가 갖추어진다. 자신에 대한 책임을 100% 수용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의무다. 그것은 인간 생존의 절대적인 현실이다. 우리는 만족스럽지 않은 자기 삶의 대부분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핑계대는 사치를 부릴 수 없다. 헨리 포드 2세가 말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절대로 설명하지 말라. 누구도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은 당신이 결정한 것이다.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만든 원인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당신뿐이다.
당신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현실이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자기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성인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이 기대한 결과와 기대하지 않는 결과가 함께 온다는 것을 안다. 당신은 행동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나 반응은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현명한 성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다. 자신의 운을 무작정 하늘에 맡기지도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그에 따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소위 테마느 죄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보다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가치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최고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문제와 현실의 차이점. 성공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은 인내해야 한다.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먼저 이렇게 묻는다. 그것은 문제입니까? 현실입니까? 그것이 문제라면 해결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문제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날씨, 비, 눈처럼 실제로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그 현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수밖에 없다. 이미 일어난 불행한 사건은 현실이다. 성사되지 않은 판매, 실패한 비즈니스 거래, 깨어진 관계는 모두 현실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미래에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현실과 씨름하느라 엄청난 감정적 에너지를 낭비한다. 우리의 목표는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긍정적인 반응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항상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지키는 것이 좋다. 수많은 사람이 사용해왔고 실제로 항상 성공했던 구체적이고 증명된 실제적인 단계를 밟음으로써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출발점은 자신에게 삶의 모든 측면에 완전한 책임이 있음을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생각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지 조절 방식이라고 부른다. 생각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까지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나는 할 수 있다가 불러오는 기적.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정신이 건강해야 한다. 지금부터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남들과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말을 써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가는 자기 생각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마틴 셀리그먼 박사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는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할 때 성취도가 낮은 사람과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기와의 대화는 삶의 감정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수도 부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당신이 가는 길을 막아설 때 화를 내면서 상대방이 멍청하고 무책임하고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는다거나 다른데 정신을 팔았거나 당신을 못 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과 매우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당신이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과 그 결과 당신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무엇인가에 따라 당신이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가가 결정된다. 모든 일을 호의로 해석하라. 긍정적인 자기 대화의 출발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호의로 해석하는 것이다. 온 세상이 내가 성공하고 행복해지도록 거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고 모든 사건이 나에게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상상해라. 이것을 클레멘트 스톤은 역피해의식이라고 이름 붙였다. 피해의식은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고 믿지만 역피해의식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 뜻밖의 우연한 행운을 기대하라. 세렌딥의 새 왕자가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겉으로는 부정적이고 재난으로 보이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당신도 모든 상황에서 좋은 것을 발견해내려 하다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앞일을 기대하라. 기대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애연한 대로 성취된다.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는 태도는 우리를 더 낙관적이고 유쾌한 사람으로 만든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즉시 그 일을 최대한 좋은 방식으로 해석하게 된다. 나폴레온 힐은 자신이 쓴 책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에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좌절이나 역경 속에서도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기회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훈이나 기회를 찾으며 긍정적인 생각을 지켜가면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마음껏 격려하라.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긍정적인 언어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루에 50, 100번씩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 간단한 구호는 자신감의 강력한 파괴자이며 실패의 주된 원인인 두려움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다. 나는 할 수 있다를 3번 반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당신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당신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는 어떤 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 일과 연관된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차단하기 위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쳐라. 한편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주문은 이것이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 간단한 구호를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충분히 자주 반복하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자존감이 상승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이 향상된다. 일을 더 잘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내일을 사랑한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라. 부자의 생각을 훔쳐라에서
클레멘트 스톤과 나폴레온 힐은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멋지다 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라고 강조했다. 나는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결론 날 것을 믿는다라는 문장을 2번 읊조리면서 걱정을 물리친다. 이런 종류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 순간만큼은 걱정과 불평을 말끔히 물리칠 수 있다. 현재 시제로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라. 우리는 강력한 자기 메시지를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강력한 자기 메시지는 잠재의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 한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긍정적인 명령어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생각,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 강력한 자기 메시지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게 하려면 다음 3가지, 즉 메시지는 현재 시제의 긍정적이고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기분이 좋다는 모두 현재 시제의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메시지다. 잠재의식은 본질적으로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된 지시어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잠재의식은 부정적인 지시어를 무시하고 긍정적인 지시어에만 초점을 맞춘다. 어떤 사람이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않을 것이다를 빼버리고 나는 담배를 피운다, 나는 담배를 피운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흡연자다 라고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잠재의식은 비흡연자의 명확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사람의 습관과 취향을 담배를 완전히 끊는 것으로 다시 조정한다. 우리는 각각 목표를 위한 자기 메시지를 만들어서 계속 반복하여 그 메시지를 잠재의식 깊이 새김으로써 메시지가 스스로 힘을 발휘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도록 동기화될 것이다. 엉망진창인 삶을 소생시키는 힘, 자신감. 나의 재능과 야망도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자신감이 없었다면 나의 선천적인 재능은 오랫동안 그래왔듯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묻혀버렸을 것이다. 자신감 없던 이전의 나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유리한 조건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 내 밑으로 3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내가 자라는 동안 집안에 돈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지만 항상 일자리가 있지는 않았다.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에게는 필요한 물건을 살 돈이 없었다. 어머니는 자선단체에서 헌옷을 구해다가 우리에게 입혔다. 우리 형제들은 다른 집에서 얻은 바지와 치마를 입었다. 학교 친구들이 내가 입은 옷이 자기 부모가 준 헌옷이라는 걸 알아볼 때도 있었다. 크리스마스나 생일에도 특별한 축하 행사 같은 건 없었다. 우리에게는 남에게 나눠줄 것도 없었다. 어린 시절 나는 문제아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는 우리 집 양육 방식에 반발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그 당시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아 취급을 받았고 나쁜 짓을 해서 계속 학급에서 쫓겨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4군데의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당했다. 나는 학교 내에서 가장 불량한 학생으로 분류되었고 고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다른 어떤 학생보다 더 많이 방과 후 남기, 벌점, 낙제 등의 벌을 받았다. 나중에 선생들 모두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교도소에서 인생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 동의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일을 했다. 용돈을 벌고 옷을 사고 내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나중에는 전일제로 일했다. 12학년 때는 작은 호텔에서 하루에 8시간 설거지를 했다. 나는 12학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학교에 다녔지만 7과목 중 6과목에서 낙제했다. 학교에서는 내가 졸업식 때 가운을 입고 청중이 보는 앞에서 무대에 올라 교장에게 증명서를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 내 앞에 있는 학생은 졸업장을 받았다. 내 뒤에 있는 학생도 역시 졸업장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퇴학 증명서였다. 퇴학 증명서가 나에게 잘가 제발 다시 돌아오지 마 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듯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공부를 더 하려고 대학에 진학할 때 나는 힘든 일을 시작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와 보조 일을 했다. 제재소와 공장에서 일했고 건설 현장에서도 일했다. 어떤 곳에서는 우물을 팠다. 밑바닥에서 시작한 나는 위로 올라가긴커녕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세차장에서 일했고 배에서 주방 보조로도 일했다. 주유소에서 일했고 정비공 보조로 일했다. 신문에 실린 고용 광고에 지원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답장을 받지 못했다. 내가 보낸 지원서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23살 때 나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헛간의 건초 위에서 자고 아직 깜깜할 때 일어나 농부의 가족과 아침을 먹고 하루 종일 농장 인부로 일했다. 20대 중반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는 떠돌아다녔다. 먹고 살기 위해 사무용품 방문 판매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물건을 팔 줄도 몰랐다. 그러다 다른 물건들을 팔았고 한 달 동안 방문 판매를 하면서 하루에 한 개도 팔지 못한 날이 수두룩했다. 나는 빚을 내고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살고 있었다. 나는 사실상 가진 것이 없었고 입을 옷도 거의 없었고 돈도 고등학교 졸업장도 이렇다 할 기술도 내세울 만한 경험도 없었다. 한마디로 나는 빠른 속도로 망해가는 중이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주변에서 내 나이 또래 혹은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자동차를 몰고 직장에서 많은 돈을 받고 일했다. 그들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앞으로 위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사무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직원을 둔 사람도 있었다. 몇몇은 결혼을 해서 집과 가족과 자동차도 있었다. 그들 모두 매우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내 삶을 180도 변화시킨 중대한 질문. 15살 때부터 나는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다. 겉으로 보기에 내 삶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책을 찾아 읽고 발견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실험해 봄으로써 내 삶은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첫 번째 전환기는 학교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보인 문제점들이 모두 내 성격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 찾아왔다. 나는 상황이 달라지기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과 분노와 좌절이 내가 부정적인 성향을 갖게 된 원인이었고 그러한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렸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모든 변화가 나에게서 시작되며 변화는 오직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행동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누구도 진심으로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성공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노력해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들이었다. 두 번째 전환기는 방이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에서 막노동을 하며 가난하게 살던 20살 때 다가왔다. 나는 나의 삶과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수입, 나의 일, 나의 교육, 미래의 전망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노력해서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으며 인생의 변화가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세 번째 전환기는 목표를 정하는 것과 삶의 각 영역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을 때 찾아왔다. 처음 목표를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런 건 스포츠에서나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에게는 너무 많은 문제들과 핑곗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내 처지를 생각하면 목표를 세운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 당시 자신감과 자존감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내가 맨 처음 세운 목표들은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었다. 나는 그 목표들을 성공의 기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는 오락줌으로 여겼다. 오래전 어느 날 나는 지인의 싸구려 여인숙에 앉아 메모지 위에 몇 가지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간단한 계획을 적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종이는 잃어버렸지만 정확히 한 달 후 내가 썼던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당시 나는 20대였다. 아직도 그때 느낀 놀라운 감정이 생생히 기억난다. 그때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느꼈다. 내가 배운 3가지 위대한 아이디어. 나는 자신감을 통해 삶을 일으키면서 3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배웠다. 첫째, 나 자신 그리고 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나의 완전한 책임을 받아들일 것. 둘째, 배움을 통해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 셋째, 내가 원하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되 시간의 한계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매일 노력할 것. 그 후 몇 년간 나는 이 아이디어를 간헐적으로 활용했고 그때마다 일시적인 성공과 발전을 경험했다. 그러나 성공하고 나면 3가지 아이디어는 잊어버린 채 다시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하면서 사는데 급급했다. 내가 이 책에서 언급한 많은 아이디어와 함께 위의 3가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 그 후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본성은 일과 인간관계, 삶 전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가 방법을 찾으면 한두 번 실행해보고 얼마 후 그 방법을 버린다. 그리고 이전의 무계획적이고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정신을 훈련하는 과정은 신체를 훈련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하다.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매일 꾸준히 기한을 정하지 않고 훈련해야 한다. 이러한 성공 법칙들을 매일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적에 가까운 변화가 나타났다. 핵심은 내가 과거에 많은 좌절을 겪고 원칙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이유가 자신감이 부족해서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데 있다. 나의 이성은 이러한 원칙들이 타당하다고 말했지만 나의 잠재의식과 기억과 감정과 경험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이며 성공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내 친구 지그지글러가 말한 것처럼 나는 성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 나는 외면적으로는 성공을 원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것이다. 나의 네 번째 전환기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개발했을 때 찾아왔다. 이 전환기를 맞으며 이 책을 쓸 결심도 하게 되었다. 나는 노력과 반복을 통해 열등감과 자괴감을 극복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 자신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발전을 제한하는 원인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줄여나갔다. 매일 꾸준히 노력해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진취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엑셀레이터를 밟아 빠른 속도로 전진했다. 이때 목적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키운 자신감과 자존감이 내 성공의 열쇠이자 점화 플러그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